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지방 아파트 구입 때 다주택 중과세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어제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에 이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여길 좀 볼까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만 이런 생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당정 세제 개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당정만 근데 공감대를 이루면 되는 것이냐. 집권 여당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거야의 상황인 거죠. 야당이 여기에 동의를 과연 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야도 구체안 나오면 검토. 네. 민주당에서도 무슨 말이야 뭘 폐지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안이 나오면 검토를 좀 한번 해보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야 간 의견 일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논의를 이어가느냐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민감국가 한국 지정 배경엔 보안 위반 여러 건. 일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시리아, 북한, 러시아, 중국 여기가 속한 이 민감국가군에 우리나라를 지정을 했다. 대체 왜 지정한 거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미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관련해서 보안 규정을 좀 위반한 게 여러 건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소식통의 전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원자력 기술 유출보다 좀 심한 것도 있다더라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조세비윤 미 대사대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라고 이 심각한 사안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별일 아닙니다. 빅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드는 의문이 그럼 별일이 아닌데 왜 민간국가 지정이란 별일로 커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미 해명에도 커지는 민간국가 미스터리다. 미스터리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 얘기가 좀 나오죠.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간 국가에 지정하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왜? 미국이 지금 민간 국가로 지정한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동맹국인데 이스라엘은 핵이라도 있지. 우리는 대체 왜 넣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의혹입니다. 근데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내놓은 사유가 더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진짜 이유를 알아야 민간 국가에서도 좀 해제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 복귀 의대생 제적된 타학과생 편입학 검토. 이 정부에서 이미 복귀 안 하면 제적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고지를 했습니다. 시한은 계속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학생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타학과에서 편입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플랜 B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대에 누가 편입을 해? 편입해서 뭐 따라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관련해서 일반 이 간호대를 졸업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과 한 2, 3학년 정도로 편입을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어라는 얘기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상당히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분명한 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학교에서 진짜 제적을 시키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번 큰 소용돌이가 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코스피 장중 셧다운 7분간 거래 멈췄다. 주식하는 분들은 어제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7분부터 대략 한 7분 동안 코스피가 장중 셧다운이 돼서 완전히 다 모든 거래가 정지 멈췄다.
라는 거죠. 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대체 왜 멈췄느냐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동양철관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달 초부터 새롭게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중간가 호가를 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가 호가에 수량이 누락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시스템 충돌로 좀 지연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2,100조 원을 넘습니다. 하루 거래가 10조가 넘어요. 그런데 수량 하나 기입 누락을 했다고 여기에서 온통 먹통이 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빨간 매화가 유독 더 눈 속에서 예뻐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네, 여기가 광주 북구의 우남동 중회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눈이 오니까 오히려 더 대비가 돼서 더 매화가 예뻐 보이는 말 그대로 설중매죠. 설중매다. 근데 이렇게 이 3월 중순에 온 폭설 좀 불편해도 이 정도 예쁘면 아유 내릴만 하네. 괜찮네 싶은데 문제는 다음 이 사진 한 장만 더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 오전 11시 47분에 목포 방향의 남해고속도로에서 무려 41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여기서 다 나오지도 않아요. 이 뒤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무려 41중 추돌 사고가 빚어졌다. 경전철도 어제 멈추고요. 비행기도 결항되고요. 네. 이 11명이 다쳤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뭐 이제 뭐 사망자는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다친 것 자체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죠. 네. 상당히 어제도 춥고 오늘도 사실 춥습니다. 다만 추운 건 오늘까지라고 하니까요. 정말 마지막 코쌤 추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징후입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같이 볼까요? 네, 한눈에도 여기 헌법재판소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가운데 있고요. 다른 재판관들이 쭉 있는 모습이죠. 대체 이게 왜 오늘의 첫 사진 기사냐라는 거예요. 이거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대체 언제 나는 거냐.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의 시간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그제도 혹시 오늘 기일 지정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제까지도 지금 기일 지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약간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아무래도 늦어지는 거는 이상 징후죠.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세훈 시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자꾸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기후다. 왜?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안에서 뭔가 이견 대립이 상당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번 주까지 만약에 네.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강론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 쟁점별로 이견을 제시하면서 시간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만약에 오늘 정도까지도 기일 지정이 되지 않은 채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저도 이상 징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헌법재판관 중에 신중하자는 것을 넘어서 기각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답답함을 넘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력 위반에서 나오는 그 위법 행위들, 네. 체포한다던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히 결정돼야 되는데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이 이번 주 안으로는 꼭 선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사회적 갈등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선거가 안 나면 진짜 뭔가 이상징후로 생각을 해볼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기일 지정을 하죠. 그 지정이 대략 오늘쯤에는 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노선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이거 이상징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상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현재 기각이 2명, 각하가 1명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 관측 아니겠느냐. 내가 듣기로는 헌법재판관 2분 정도는 기각, 1분 정도는 좀 각하 쪽으로 가시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김정혁 최고위원님, 이 지금 현재 8명이 헌법재판관이고 6명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결론이 나는 건데 8명 중에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면 이렇게 되면 결론은 기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기준은 아마 그 네. 8명의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 3분 정도가 이제 보수 성향이 있다라는 네. 걸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나올 경우에 무슨 소리야 이거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구체적인 팩트, 확인 안 된 팩트를 얘기하는 건 네. 아마 오세훈 시장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생각되는 재판관이 3분이니까 그러지 않겠어라고 얘기하신 거겠지만 네.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3가지잖아요.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인용이냐인데 다 나오고 있어요. 각하는 지난번에 구속 취소 대통령 되는 거 봐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다 풀려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각하할 것이다. 네. 근데 이 주장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각하를 할 사건을 놓고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온 국민 앞에서 다 증언을 하게 했잖아요. 열댓 번 뭐 변론을 왜 했냐라는 거죠. 변론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다 해놓고서 알고 봤더니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내부 이견이 많다. 이게 이제 기각 쪽에 몰려있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 분명해요. 비상계엄이. 본인이 다 포고령도 위법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했고 군대도 보낸 거 다 대통령이 인정했으니까 위헌 위법은 사실인데 네. 근데 그것이 파면을 시킬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논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양형 문제를 놓고서 이견이 있다. 그래서 2명이 넘어가면은 아마 이건 기각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이고 그다음에 3번째는 이미 8대 0이나 7대 1로 다 끝났어. 그런데 그 판결문을 놓고서 네.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듬는 정말 중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시기를 어떻게 하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까라는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3월 26일 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있으니까 이 간격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데 네.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제가 보니까 아무도 네. 저도 우리 쪽에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 취재를 네. 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맞죠. 모르니까 또 궁금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건 알 것 같아요. 네. 각하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탄핵소추 사유로 넣었는데 네. 아니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할 것이지 왜 헌법재판에서 하냐라고 해서 내란죄를 뺐는데 네. 내란죄가 빠졌으니까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법리예요. 5가지 탄핵소추를 넣었는데 그중에 2가지가 재판 중에 빠졌다 할지라도 동일성이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각하 사유는 없다. 그래서 기각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안타깝게도 각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나리오가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각하는 아예 빼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개 정도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 중에 살짝 이런 말씀하셨죠. 민주당도 지금 좀 굉장히 좀 다급해 보여요. 뭐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마침 딱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늦어지는 윤선고, 긴장하는 야당, 이재명 긴급 지도부 간담회 소집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저녁에 긴급히 지도부를 다 모아서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신촌역 인근의 한 한정식 집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표가 만찬 형식을 빌려 긴급 지도부 간담회를 소집했다. 소집해서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선고가 늦어지는 건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좀 문제인데 왜 자꾸 늦어지는 거야? 라는 거를 긴급히 소집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고민 끝에 결론이 뭐로 났느냐? 우리 광주 갑시다로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광주를 갔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1분이에요. 7시 3분에 답변. 배란 수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배란 수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땅에 내란 투표파 명단이 생기지 않도록 21세기에 기내투국이 올라간 그런 강조입니다. 군사 통치를 꿈꾼다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런 상상을 꼭 한번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을 경찰청 본인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접을 말도 안 돼. 구속 취소하고 적당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만찬 긴급 지도부를 소집해서 만찬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일단 광주에 가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좀 힘을 실자라는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같이 보신 것처럼 광주에 직접 가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한 어떤 현장 행보를 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봤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도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건 결국 기각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 주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설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호사가들이 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저런 정보가 있어요 하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이제 8대 0을 자신하는 이유가 포고령에 답이 있다고 봐요. 네. 포고령에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할 경우에는 위법인 것이고 결국 이게 체포로 연결될 것이고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게끔 포고령에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까지도 처단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는 없고 헌법 파괴 의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서 저는 어떤 소문에 얽매이지 말고 결론을 보면 포고령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답답해지고 불안해진 건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3월 26일 날 재판 선고가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탄핵 심판이 먼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재판부가 이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죄를 선고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으로 비판을 네. 받는 것이고 또 무죄를 선고하면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양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법원이 탄핵 심판이 빨리 날 경우에는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에 헌법재판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네. 항소심 재판이 예정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서 불안하고 답답한 또는 긴장하는 모습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지금 말씀 이재명 대표의 선거랑도 사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이 선거보다 늦어질라. 야, 헌재 숙고 넘어 지연. 노골적 압박입니다. 요게 딱 나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항소심 선거보다 탄핵 선고가 좀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말씀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면 그래서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아마 이승훈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글쎄 그 연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렬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게 왜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냐 판결이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늦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64일인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91일인가 그랬는데 이거 왜 그렇게 더 늦어지느냐. 지금 94일인가 5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냥 며칠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하든 다음 주 초에 하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대립이 양쪽에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길거리에서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냐.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야, 법이라는 게 법원에도 있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빨리 구현해라. 옳든 그르든 뭐 이게 기각이든 아니면 네. 인용이든 빨리 해라라는 그런 안타까움. 왜 나 입사시험 봤는데 떨어졌는데 합격했는지 왜 빨리 발표를 안 해줘. 원래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네. 것보다 며칠 늦어지면 애가 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행진하잖아요. 지금 모여서 뭐 여러 명은 아니지만 그 행진을 하고 있고 또 심야에 그런 의총을 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급한 모습인 것 같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헌재에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정치 권력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철저한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좀 조급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된다.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을 드린다. 탄핵안 요거 인용이 돼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탄핵 선고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속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탄핵안의 인용 기각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면시켜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강한 의사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정말 한두 명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리를 많이 하잖아요. 8대 0으로 가야지 사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8대 0으로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네. 6대 2면 탄핵인 거잖아요. 그래서 8대 0을 맞추기 위해서 쟁점별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너무 커지고요. 또 그렇기에는 민생이 너무 불안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7대 1이다 할지라도 네. 빨리 선고해야 되고 굳이 7대 1을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들은 사회 갈등 요인이다. 국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선고를 하는 것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7대 1이든 6대 2든 그래서 이거를 최종 이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시간적 소요 말고 그냥 지금 빨리 발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 799일 걸려서 1심 재판이 나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도 다 지연 전술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사 갔다는 이유로 통지서도 안 받고 공당의 대표가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법원에 통지서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연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지연 전술로 자신에 대한 재판을 늘려오신 분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 다른 분 모두가 해도 본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속한 파면 요청, 선고를 요청드린다. 네. 그걸 왜 정치권에서 그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를 합니까? 아까 오세훈 시장님 얘기한 것도 그거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파면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그거는 정치권의 개입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이 판단 선고가 늦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본인 뭐 재판은 어떠냐라고 그러면서 약간 반박을 또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지금 선고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야, 최대행 마은혁 오늘까지 임명하라. 탄핵카드 다시 꺼내 압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을 하라. 8명에서 9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오늘 또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마은혁 임명해라, 마은혁 임명해라 하지 않습니까? 6명 되면 마은혁 임명하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선고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뭐 계속 다른 거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거는 결국은 6명 안 된다는 것을 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헌재도. 민주당도 그런 기류를 지금 충분히 알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고. 네, 지금 장동혁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아니 지금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고 재촉하는 것 자체가 6명의 인용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뭐 민주당이 6명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원론적인 그냥 헌법 합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 발언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견제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워낙 마은혁 재판관을 20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고요. 또 명태균 특검법이라든가 방송법, 또 내란 특검도 다 거부했잖아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9번 이상 이런 걸 거부권을 행사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권한대행이 몇 달 만에 9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주장을 많이 합니까? 근데 만약에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다라고 한다면 네. 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짜고 치는 전략이거든요. 서로 한쪽은 문제 제기를 하고 한쪽은 그 문제를 방치시켜주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인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또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한 탄핵 카드를 쓰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의 인용 의견이 안 나올까 봐 민주당이 걱정해서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가 아니라 그냥 이거 별개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너무 거부권을 많이 쓰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안 된다라는 경고성 얘기 아니겠느냐. 탄핵 카드 다시
꺼낼 수 있어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든다고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그 대행을 탄핵해서 그 대대행도 탄핵을 하겠다? 뭐 무정부 상태 만들자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 이후에 보니까 정말 전략 부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마은혁 얘기를 뭐 하려고 꺼냅니까? 마은혁을 꺼내면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다시 들어가면 네. 9명을 만들려면 변론제기 다시 해야 돼요. 얼마나 시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뭐 저러고 있어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민주당이 정말로 그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진중하게 나왔으면 국민의힘 저희는 정말 속된 말로 박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 좌충우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네.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잖아요. 보면 민주당은 자체 내부에 점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이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면 선거기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빨리 선거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전략 부재가 아니라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합치적인 결정을 내려라 네. 라고 하면서 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이나 내란 특검도 다 거부하면서 이렇게 사실상 국민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것이지 뭐 전략 부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압도적인 어떤 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수의 어떤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과거보다는 좀 높다.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걸 아니까 한 얘기 아니겠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모든 사안이 지금 정치권의 모든 사안이 다 켜켜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걸 풀어낼 키는 결국 헌재의 선고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의 피플, 네. 이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에 첫 번째 인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신변보호 받으며 출석한 김혜경, 공소시효 두고 검찰과 공방. 김혜경 씨 지금 이 이른바 법카 의혹으로 현재 2심 항소심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첫 기일이었었는데 이 어제 출석한 김혜경 씨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김혜경 씨 주변에 약간 변호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 경호원 비슷한 뭐 그런 모습도 살짝 좀 보이고요. 신변보호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김혜경 씨도 신변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김혜경 씨도 약간 협박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까? 그렇죠.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네. 뭐 극우와 이런 갈등 요소가 너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도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에도 저렇게 법원에서 경호를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런 모습, 김혜경 여사가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에서 패배하면 10만 7천 원짜리 대선 후보의 부인도 10만 7천 원, 4천 원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도 1만 7천 원짜리 밥 먹은 거예요. 네. 그것까지도 기소해서 저렇게 욕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모든 걸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과 정적의 가족까지도 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몰차기도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다음 정부에서 정치보복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김혜경 씨도 지금 이 많이 뭐 신변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뭐 10만 4천 원인데 그거 지금 이 사람당 따지면은 뭐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정혁 최고위원님. 저는 거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선거도 나가봤는데 네. 선거 때가 되면 사실은 그 유권자들한테 자기 돈으로 밥 절대 못 사요. 그 심지어는 뭐 축의금, 부의금 이런 것도 낼 수 없고 주례도 쓸 수 없고 네.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그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렇게까지 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당사자들은.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국회의원 그 의원들 부인들을 만나서 밥을 샀는데 그것도 선거 기간 중에 네. 밥을 그냥 산 게 아니라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샀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잘못 돌려서 밥 샀다는 이유로 해서 선거 그 벌금 받고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이분들이 무슨 선거를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했다면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소시효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1심 재판 다 받고 나서 무슨 2심에 와서 갑자기 공소시효 얘기하는 것도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된 물론 1심과 2심이 항상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혜경 씨, 어제 분명히 항소심 이 재판을 지금 받았는데 어제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이거 변론 종결 이날할 거예요. 이란 얘기까지도 어제 아예 나왔어요. 4월 14일 날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변론을 종결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대략 통상적으로 한 달 뒤에 선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김혜경 법카 2심 이르면 5월에 선고가 날 것 같다. 4월 14일에 결심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달 뒤쯤에 난다 그러면 5월 한 뭐 초중순쯤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5월 초중순에 결론 나는 게 왜 이목을 끄느냐 이 부분인 거죠. 보겠습니다. 11월 1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5년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대선 운동 할 수 있어라는 얘기까지 사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눈길이 간다라는 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후보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선거 전 대선 후보된 이준석 국민께 압도적 새로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금 개혁신당의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대선 열리는 거야? 확정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실까요?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이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보여질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인용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후보가 취소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요? 선거가 없으니까. 네. 네. 지금 뒤에 그 얘기도 같이 들으셨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물어봅니다. 진행자가. 그럼 만약에 헌재에서 결론이 인용이 아니라 뭐 각하, 기각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 취소죠 뭐 선거가 없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경호 위원님 나중에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먼저 대선 후보를 뽑았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가볍다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건 뭘까? 이 빈술에 가서 요란한 건가?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면 노이즈 마케팅인가? 엄밀히 따지니까 저는 정치인 이준석 의원의 생년월일을 몰랐거든요. 네. 근데 85년 3월 30일이더만요. 네. 그러면 현재는 만 40세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겠죠. 그런 점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네.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새롭다라는 느낌을 줄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청년 보수, 개혁 보수 뭐 이런 좋은 이미지였는데 네. 그 중간에 여러 잡음들, 스캔들 또 뭐 밀실에서의 거래 뭐 이런 걸로 이미지가 많이 구겨져서 저는 이번 일은 한마디로 참 이준석스럽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또 이준석스럽다라는 묘한 표현을 좀 같이 좀 붙여주셨어요. 네. 이준석 의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개혁신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가게 되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이 당 내에서 대선 후보를 뽑으려면 좀 투표를 하거든요. 대체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찬반 딱 한 명이었었어요, 후보가.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 찬성 92.81%, 반대 7.19%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물론 찬반 투표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퍼센트가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92.81%니까 북한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드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92.81보다 네. 이준석을 선택하지 않은 당원 3만 명을 더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51%였잖아요. 네. 그러면 한 3만 명 가까이가 사실은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안 했죠. 그다음에 반대한 사람 합하면은 그게 약간 3만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일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주목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개혁신당이라는 거는 이준석 우리가 사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준석을 정점으로, 이준석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정당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지난 총선 캠페인 때도 본인이 주도해서 이끈 것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기 대선이 가정에서 찬반 투표, 그러니까 대선 후보 추대 찬반 투표를 하는데 3만 명,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안 하거나 반대를 했다. 이건 저는 시그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당 장악력도 예전 같지 않고 네. 이번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추대에도 많은 분들이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말이 정말 희화화될 수 있는 거는 네. 대선이 만약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후보 사라지는 거죠. 우리 헌정사에 선거를 가정해서 대선 후보를 뽑았던 사례는 이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가정에서 뽑았던 사례. 네. 선거 공지도 안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92.8이라는 찬성의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정말 50%에 가까운 당원들이 왜 나를 외면하고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숫자의 이면을 놓고 해석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한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동의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살짝 말씀 중에 아마 대선이 열린다고 고지가 없었음에도 최종 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를 선출한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함익병 선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던 전례가 있다. 미리 후보를 뽑았던 전례가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전체 뽑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 중에 찬성이 92.81이라는 걸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총 선거인이 7만 7천 명이 넘는데 근데 투표한 사람이 4만 명이 안 된다. 참여한 사람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왜 참여를 안 했느냐. 그리고 여기 반대하는 7.19% 여기를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이 다음 기사 하나 같이 볼까요? 헌재 선고 전에 대통령 후보부터 일단 개혁신당에서 선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사실 잘 따져보면 그래 뭐 대선 후보 선출할 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이준석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그 모습까지 보고 올까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6살에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2일이었었죠. 홍대에서,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 출마 선언도 퍼스트였고요. 후보 선출도 퍼스트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왜 이렇게 퍼스트라는 이 타이틀에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좀 이 타이틀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선은 나이, 네. 비교적 젊음. 물론 20대, 30대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국회에 발을 디딘 바로 다음부터 난 다음 행보는 대권이야. 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전국적인 지지도, 인지도 끌어올려야 되죠.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대권 후보로서 적합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원내 진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여당, 그 당시에 여당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죠. 보수 정당의 대표로 그것도 상당히 높은 지지로 됐던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렸던 게 칠불사였나요? 명태균, 김영선 이런 분들의 이름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막후 거래 이런 얘기, 개혁신당 처음 만들었는데 비례대표 1번 거래 이런 얘기를 보고 이거 구태 정치를 다 배우고 이 막후에서는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정치인 이준석 이제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퍼스트라는 말을 먼저 이제 동원한 거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건 이게 기반이 돼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46살이 대통령이 되는 거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쑥된 거 그거 아니죠. 먼저 인권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일리노이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나와서 인정을 받고 그런 단계들을 쭉 밟아나가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인지도를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대권 후보로서 적합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더 핵심 아닐까 싶어요. 퍼스트라는 얘기 하나만으로 그 적합하다는 거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네. 퍼스트, 이 처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가기까지 그 지나온 과정들 차곡차곡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람들은 보고 있다. 그게 대선 후보, 대선 주자를 만드는 그 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준석 의원, 일단 개혁신당의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로 선출이 됐다고 해도 선거가 또 열려야 이 선거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이것도 역시 헌재의 선고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묘해진 찬탄입니다. 미묘해진 찬탄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호남에서 현장 행보 재개 한동훈, 유승민, TK행. 네. 이재명 대표 아까 저희 광주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TK를 갔다라는 거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 TK에 가서 시끌시끌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훨씬 높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군요. 네, 정명훈 대표가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저에 대해서 비판하실 점들을 비판해 주시면 또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이 경북대에 이 얘기를 하러 이 대담 이 토크 연설을 하러 지금 갔는데 간 자리에서 그 바로 앞에 경북대 앞에서 찬반 한동훈 찬성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상호 시위 비슷하게 지금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최수영 위원님.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동대구역에서 대구 법무부 장관 대 동대구역 가서 3시간 동안 팬사인회 이 하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가서 배신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반대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견하고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았을 알고 거다.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취한 전략은 네. 정면 돌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대구 가고 하는 것들이 네. 만이 하나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 탄핵 심대 인용이 됐을 경우 조기 대선에 있을 때 미리 가서 좀 사전 정진해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북 콘서트 전국 투어를 사실 예정해 놨다가 네. 계획해 놨다가 지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굉장히 이게 혼선을 빚으면서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니까 다 취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격적으로 이제 대구를 방문합니다. 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TK의 당원 비중이요. 20.6%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더 반대가 탄핵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를 극복하지 않고선 대선 언저리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매도 미리 맞자. 그래서 차라리 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시 돌아가도 나는 당 계엄을 또 반대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 나뿐이 없는 이런 현실이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밉더라도 그렇지만 나를 좀 지지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러 갔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정면 돌파 승부 전략이 네.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있다면은 TK의 심장, 우리 보수의 심장부터 공략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주목해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갔다니까 TK 지역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면 돌파로 봐야 된다. 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최근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TK 부분만 저희가 뺀 거예요. 이 한국갤럽, 최근에 나온 한국갤럽에서는 TK는 탄핵 찬성이 33, 반대가 60입니다. 그리고 NBS 조사에서도 TK 지역은 탄핵 찬성 34, 반대가 59. 탄핵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대략 한 60% 정도 나오는 이곳에 가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학생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면 돌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어제 간 자리에서 이 헌재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헌재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제가 무슨 전망을 내놓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제 이 헌재의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얘기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얘기도 같이 지금 들으셨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직후에 이 당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상황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경호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약간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좀 고민이 좀 실려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없잖아 들거든요. 그렇지만 20 몇 년 근 30년에 가까운 법조인 생활을 네. 했던 정치인이라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휘둘러서 그게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로만 봐도 이건 아니야라고 했던 걸 반대했는데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왔다 갔다 하면 논리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건 소탐대실이 될 수 있죠. 정치인이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말을 바꿔? 생각을 바꿔? 논리를 뒤집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뭐 TK에 작심을 하고 정면 돌파라고 우리 최수영 의원은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찾아가서 저런 걸 보면서 아,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한쪽에서는 그동안에는 만들어진 대표, 만들어진 법무장관 오로지 자기에 대해서 찬성해주고 열화 같은 뭐 사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것만 보다가 어저씨 눈앞에서 어디를 찾아와 너 같은 배신자가 라고 하는 이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네. 뭐냐? 결국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걸 배워야 된다. 저는 아까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것. 비주류를 얼마나 잘 껴안느냐. 이게 그 조직의, 그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정당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포진돼서 정당이 발전해 나가는 핵심이다. 그걸 한동훈이 이런 기회에 배워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으로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박대받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하는 게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비주류로 한동안 쭉 얘기를 받아왔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TK를 갔다라는 거죠. 어제 이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갈등을 언젠가는 해소하고 싶다는 여러 바람. 오래된 얘기다. 나는 늘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나서 좀 인간적으로 화해도 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좀 얘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MBN에 나와서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인간적으로 화해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연락을 받았거나 앞으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당장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와의 어떤 뭐 갈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제가 그걸 좀 쌓인 오해나 이런 걸 좀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 나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가져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뭐 배신자론, 배신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 시위한 사람들이 한 얘기도 배신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최수영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이 좀 비슷한 프레임에 좀 약간 얽매여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원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고 신진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힌 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다. 지금 뭐 TK 정서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의 또 공통점 하나가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전 현직 대통령의 두 산을 넘어야 하는 게 이 두 분의 숙명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그래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확장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조기 대선이 됐을 경우 누가 더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아마 두 사람은 얘기가 결국 공통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가장 우측에 김문수, 그다음 홍준표, 그다음 오세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조기 대선이 저는 이제 뭐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있다 그러면은 이 6명의 각 축전이 그나마 저는 보수 정당의 역동성과 보수 정당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런 어떤 상징 자본, 중도 확장의 상징 자본을 가지고 그 마케팅 할 겁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하는 건데 그걸 넘기 위해서 지금 TK에 구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심과 지금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전현 대통령의 어떤 산을 넘어야 그 다음 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내가 반대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난 그렇진 않아요. 난 진정한 보수입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러 TK로 직접 심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사실 저희가 찬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탄핵에 찬성하는 부류.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시장도 탄핵에 찬성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오 시장님이 먼저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제가 분명히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형사재판으로 보면은 탄핵 소추는 기소를 하는 거고요. 탄핵 결정이 나는 게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일단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뭐 한동훈 대표께서도 법조인이신데 아마 그걸 구분을 못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 얘기는 나는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입장인 거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다 알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오세훈 시장은 그럼 탄핵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인의 뭐 논리의 일관성 이런 얘기 한동훈 대표에게 했죠. 전 대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무엇보다 잘 알 거예요. 또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계엄령이 발령이 됐을 때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빠른 입장을 내놨죠. 계엄령 반대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엄령은 반대하는데 탄핵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거 논리의 일관성 면에서 법조인 출신, 변호사 신분을 변호사로서 과연 떳떳할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너무 여론에 지금 휘둘리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저는 확장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도만을 향해서 과연 확장성이 먹힐 건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일관성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이제 앞으로 시대 정신을 구현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고 이러려면 다른 데서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단순히 계엄 반대 찬성, 탄핵 반대 찬성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이거 하나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소탐 대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탐 대실이 아닐 수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는 거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걸로 비춰지는 거는 100% 마이너스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 좀 말을 바꾸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100% 마이너스라고 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최수영 의원님. 저는 오세훈 시장이 현실론을 택했다고 봐요. 지금 당원 투표 50과 여론조사 50에서 이걸 넘어서야 후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형을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인데 따라가야죠.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중도 확장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예선의 고비만 넘는다면은 내가 될 수 있다. 결국 당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저는 승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을 바꿨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논리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 시장이 뭔가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나는 후보가 일단 된 다음에 중도 확장에도 늦지 않다. 일단 예선 통과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나가지 않느냐. 예선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이 입장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저희가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거 모든 전제가 있죠.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선고가 이번 주에 날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